오늘은 금요일인데 그 부처님 오신 날 빔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빔 한번 당해본 적이 있냐? 저는 그때 엄청난 기회를 잡긴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억이 또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 그 생생한 기억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땡땡 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역사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종교적인 의미, 흔히들 이제 그 가만히 계시던 부처님이 욕을 먹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빔의 그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코인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제 반감을 가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필이면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빔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 대다수 국내 투자자 분들이 어쨌든 그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좀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던 부처님이 코인 시장이 급락했다고 욕을 했어요. 그게 그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는 그런 세력들이 첫 번째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뭐 흔히들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빔이라든지 뭐 마이클 세일러 빔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빔이라든지 어떠한 인물들이 좀 대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빔들이 나왔어도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빔이 나왔던 적은 없거든요. 흔히들 뭐 이제 앞으로도 뭐 이제 예수님 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부처님 오신 날 빔이 나타난 거는 21년도 2021년도 그 코비드 이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처님 오신 날 빔이 지금 그래도 3년이 좀 흘렀잖아요. 거기에는 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레버리지 모든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는 그런 빔이랑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2의 부처님 오신 날 빔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이슈 하나 때문에 레버리지 롱청산을 모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그게 왜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최악의 경험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그때 당시 좀 기억이 났던 게 그때 당시 모든 롱 포지션이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랑 현물이랑 갭 차이가 30% 정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가격이 500원짜리인데 선물에서는 300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갭 차이가 나면은 웬만하면은 한 최소한의 5분 내지 10분이더라도 좀 맞춰지거든요. 웬만하면은. 근데 선물이 현물을 못 따라갔어요. 왜 못 따라갔냐면 롱 포지션이 다 죽어서 그 롱이 다 싹 다 청산이 돼가지고 롱을 들어갈 사람들이 숏 잡아놓은 사람들이 롱으로 스위칭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마치 그 코로나 빔처럼 그때 당시 예전에 코로나 빔이라고 8,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4,000달러까지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롱이 다 죽어가지고. 근데 그걸 비트맥스 아서에이지가 살렸죠. 서버를 내려가지고 그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 뱅크먼 프리드가 그걸 공격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홀로라는 코인이 있어요.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코인인데 대다수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9일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고점 대비해서 70%가 떨어졌거든요. 계단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하면서 현물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코인들이 그래요. 이때 당시 선물까지도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좋은 자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70%가 떨어졌으면 이 정도면은 반등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좀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게 마이너스 90%까지. 근데 그 반전을 이뤄냈던 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빔입니다. 자, 이 홀로라는 코인이 0.01달러 정도에서 머물렀다가 현물에서 마이너스 50%가 그 하루 만에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자질 막 이렇게 작게 이렇게 변동들을 많이 왔었는데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그려지는 거는 마이너스 50%까지는 아니에요.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음봉의 길이가 엄청 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20%짜리 빔이에요. 근데 이제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큰 빔은 퍼센티지가 더 크죠. 이게 50%, 현물에서만 50%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홀로 잘 보시면 0.0211달러에서 0.0046달러까지, 0.005달러까지 거의 한 50% 떨어졌잖아요. 근데 선물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0.05달러입니다. 0.05달러. 잘 보세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자, 여기 0.0036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어디까지였죠? 현물에서는 여기 선에서 끝나는 건데 거의 한 30%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선물에서 그만큼 더 떨어져서 모든 롱 포지션이 다 청산이 됐습니다. 레버리지 1.1배 이상들은 다 청산이 됐어요. 레버리지 1배율도 다른 코인들 교차 마진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진입했던 사람들은 담보금이 다 빨려가지고 거의 마치 루나 사건 나타나기 전에 그 정도의 하락률로 엄청나게 크게 이제 모두가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선물에서 회복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현물에서 500원이면 선물에서 3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정말 1억 원의 돈으로 이때 과감하게 했으면 50억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롱 포지션을 아무리 들어가도 선물이 현물을 못 따라가니까 이게 청산이 안 돼요. 이미 시장 평균가는 300원보다 더 높은 상황이어서 시장 평균가 기준으로 롱을 청산을 시키거든요. 근데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청산이 안 되면서 물량을 그냥 무한대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좀 달라졌어야 됐겠죠.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귀신같이 좀 이제 이때부터 드디어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이 빔 하나로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저는 좀 이러한 상황들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피하기만 하면 정말 잘 피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그냥 갑자기 떡하니 우리 던진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도 뭐 이제 굉장히 하락률이 굉장히 많이 컸으니까, 하락률이 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하락률이 크다가 이쯤 되면 반등을 하겠지라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서 진입한 사람들까지, 차트쟁이까지 모두 다 그냥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런 부처님 오신 날 빈과 같은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다시 발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21년도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기까지가 거의 없었죠. 뭐 중간중간에 뭐 헝다빔이나 이런 것들을 오긴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빔 정도의 그 정도 이제 선물 올 청산 빔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나 때가 그 다음 해 또 이제 나타나긴 했는데, 그때는 뭐 루나뿐만이 아니고 그냥 대세적인 하락장이었으니까 그게 재료가 조금 더 가속화되긴 했겠죠. 루나 덕분에. 그러면 지금이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 저는 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데,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남아있는 거 홍콩이 있잖아요. 홍콩 ETF. 홍콩 ETF 승인 소식도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정도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그 오일머니들이 들어와야 돼요. 오일머니들. 사우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바이부터 시작을 해서 오일머니들 있죠.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쟁한다고 하니까 크루드 오일 가격 오르고 있잖아요. 그것들 물량들 그 선물 포지션도 정리들도 안 했는데 더 올라갈 건데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양방 포지션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크루드 오일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던 때는 그 코로나 빔 이후에 모든 자산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20년도에. 그때 그냥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갔을 시기 제외를 하고는 없습니다. 그런 적이. 그러니까 이제 크루드 오일 세력들이 곧 비트코인 세력이고 나스닥 세력이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 아프게 이거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그 중동 전쟁이 또 이제 나타난다면 인플레이션 또 높게 잡히겠죠? 금리까지 그러면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파월 연준 의장이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 금리 안 잡히면, 아니 그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금리 안 내린다고. 그리고 JP 모건은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미리. 오히려 금리가 안 잡히니까. 아 그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거리두기 그런 것들과는 거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된 건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스라엘과 그런 전쟁들 뭐 엄청 뭐 이제 제3차 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꺾이지가 않을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뭐냐면 기축통화인 이제 강달러 현상이면서 다른 나라 이제 화폐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그 화폐들은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그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냐 마냐의 문제니까. 그게 뭐 두세 번은 반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대응 준비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비트코인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비트코인을 한 파동을 더 올려서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상승 랠리장의 시작보다는 한 파동만 더 올리는 거고, 굳이 재료들 따지면 홍콩 관련된 홍콩 중국 막 이런 계열들 메타로 이제 새롭게 하나 또 이제 띄우기 전에 그런 용도일 뿐이지, 그런 사이클일 뿐이지 비트코인이 2, 3억 가는 랠리장이 저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격적인 그 에너지 국가들, 그 오일머니 국가들의 이제 자본들이 유입되기도 전인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관리하기도 크루드 오일로 또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기도 바쁩니다. 그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가가 이번에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랑 그때 그 대비해가지고 예전에 고점들을 다시 탈환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나서 유가가 2배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 주유소들 가보시면요,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미리 주유소를 엄청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유소 한 개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은 주유소 돌리실 때 한 네다섯 개나 하거든요. 그분들도 가격들 대비해가지고 해칭하시려고 해외 선물 가입하셔가지고 오일로 막 그 오일 한 두세 개씩은 굴리세요. 그런 분들도 가격들 대비해가지고 그게 오일을 받는 그 날짜가 그게 다르니까 그 오일 가격이랑, 그래서 해칭하려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렇게 좀 이제 가격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전쟁 선포하겠죠. 이스라엘 뭐 이제 중동 전쟁 해가지고. 근데 예전부터 뭐 이라크 전쟁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쪽 동네는 워낙 또 전쟁들이 워낙 또 이제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뉴스나 언론에서 그걸 좀 자극적으로 이제 띄워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히는 게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일단 홍콩 ETF가 그나마 좀 제로인데, 그 제로가 끝난다면 언제든지 준비 대응 자세를 하셔야 된다. 뭐 코로나 빈까지 아니어도 올해 사이클은 그 세력들이 가장 먼저 시그널을 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에서 이제 강달러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고 유지시키거나 올린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자산 시장에서 바로 이제 현금화들을 바로바로 할 거예요. 세력들이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데 가장 빠르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갑자기 막 20% 떨어진다, 나스닥이 갑자기 10% 떨어진다, 그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게 1차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뭐 작년부터 뭐 이때부터 뭐 현금화하세요 막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했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언제든지 그게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1, 20% 떨어진다. 아니면 뭐 이제 나스닥에서 10% 떨어진다.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강달러 뭐 유지되면서 올라간다. 스테이블 코인 갑자기 올라간다. 이런 상황들 나오면 언제든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뭐 홍콩 쪽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전후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게 근데 뭐 CME 갭이라는 게 주말에 올렸다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좀 주말에 만약에 올려요. 주말에 비트코인을 올리고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갭을 쌓는 단계가 오늘 CME 개장이 끝나고서 만약에 이 상방 찍고서 내려가는 그런 걸로 보면은 주말에 대비해가지고 올려도 갭이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에 다시 떨어질 때는 평일에 다시 떨어지면 갭이 메꿔지는 거니까 그것 또한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냥 언제든지 그거는 언제든지 그냥 갑자기 비트코인 뭐 10% 떨어진다 그건 지금부터는 건강한 조정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10% 떨어진다 그거는 건강한 조정이 아닙니다. 미리 좀 선반영해서 올렸던 애들 지금 하나씩 반응들 오잖아요. 비트 회복 못했는데 얘네들 계속 떨어지잖아요. 또 어딨죠? 막 이런 애들 제가 세이 딱 잡아드렸죠. 이런 애들이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 반등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러다가 이런 애들이 부처님 오신 날 빈 같은 거 하나 맞는다니까요. 얘 맞으면 다른 애들 좀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맞는 거죠. 다 같이. 근데 그나마 좀 살려줄 거면 얘네들이 반등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회복들을 해줄 듯 말 듯 하려면 뭐 홍콩 메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홍콩 메타가 간다고 해서 얘네들은 안 올라요. 그냥 하락하는 거 그냥 조금 연장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개미지옥입니다. 개미지옥. 그냥 들어오면은 희망고문 그냥 나갈 듯 말 듯 하게끔 해주다가 결국에는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잡아먹히는 순간부터 뭐 물타기고 뭐고 DCA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요? BSV, 비트코인 SV 그때 이후로 해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웬만한 애들 다 어딨어? 비트코인 SV 뭐 상패됐나? 어딨지? 저 밑에 있네. BSV 크레이그 라이트 이거 재판 판결 되고 나서부터 업비트가 뭐 차트랙이 걸리는지 맨날 이래요. 뭐 하방에 대한 그 미리 시그널인가? 뭐지 이거? 이거 빨간 이거 뭐죠 이거? 렉인가? 어쨌든 이거 15일 그때 3월 15일 이후에 그 크레이그 라이트 이거 안 좋은 소식들 들리고 나서부터 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반등들 없이 떨어진 게 특히나 그 세이코인 맞잖아요. 15일 날 그때 마지막 피날레 찍고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희망 고문하면서 얘만 그럴까요? 다른 애들 다 그러는데 먹을 게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나마 좀 희망을 준다면 홍콩 메타인데 홍콩 메타 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연장만 될 뿐이지. 이것 또한 희망 고문이다.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부처님 오신 날 빔이 똑같이 재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지금 급한 게 없으니까. 기준금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전쟁들 준비한다고 하지. 이미 좀 선포를 해놨어요. 언제 시작을 할지 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2, 3주 전에 미리 우리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 3주 뒤에 짠하고서 이제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뭐 3차 세계대전까지 퍼지기까지는 너무 좀 섣부르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안 내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강달러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거 금리 안 잡히니까 더 올리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우리 기준금리 더 올릴게 이래버리면 다 현금화 한다니까요. 그 시그널이 바로바로 나타날 거예요. 현금화하고 달러 가지고들 어떻게들 할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금리 올랐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금리 이자도 받겠죠. 달러 이자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산 시장 먼저 올렸다가
다 그냥 죽여버리고 달러 가지고 달러 가격도 올라가는데 금리까지도 올려버린대 연준에서. 세력들이 조 단위 이상씩 굴리는 세력들이 미쳤다고 이거 굳이 이런 악조건인 상황에서 유동성을 또 만들어내겠냐고요 급하게. 그러니까 시즌 1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시즌 1은 큰 틀에서 시즌 1은 끝났죠. 뭐 남아있는 메타들이 뭐 간다고 해도 얘네들은 안 간다니까요. 못 가요 못 가. 제자리 그냥 그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2차적인 그레이트 리셋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7만 8천원 가든 8만원 가든 비트 혼자 가더라도 쟤네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면 가고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특정 못 갔던 애들 메타들 조금만 더 띄우려고 가는 거지 얘네들 다 살려주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즌 1이 끝났다라는 말이 맞겠죠. 이런 애들 살려주려고 비트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4월달이에요. 시즌2 더 크게 올 건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을까? 대신에 뭐 찍먹하려고 들어갔다가 빼는 거는 나쁘지 않죠. 특히나 홍콩 메타 쪽이면 홍콩 메타 애들만 홍콩 메타 찍먹하듯이 치고 빠지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좀 심심하시면 그러셔도 되고 좀 기회비용을 살리실 거면 그러셔도 되는데 언제든지 빠질 준비는 해야 됩니다. 반강기 전으로 해가지고 홍콩 메타라는 것도 이게 뭐 한 달 내내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길어봤자 1, 2주에 길어봤자 1, 2주.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들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구간들에서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메타가 뭐냐면 가는 애들만 띄워요. 가는 애들도 특징이 시체들이 비교적 적으면서 그 메타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 끝나버리면 못 갔던 애들은 계속 못 가다가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진다. 에징 에세이 어디죠? 에징 에세이 못 갔던 애들은 반등할 때도 갈 듯 말 듯 하다가 떨어질 땐 또 귀신같이 같이 떨어져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희망인 건 홍콩 메타 이거 뭐 하나 바라볼만 하지 않을까. 그나마 짧고 치고 빠지기 좋은 전략.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